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아나운서 백명지입니다. 며칠 전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많은 지역민들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칠곡 다부동 전투에서 살아난 한 국군 장병의 사진인데요. 움츠린 자세 그대로 백골이 됐지만 72년이 지난 세월에도 군화만큼은 형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올해 8월과 9월 국방부 유해 발굴단이 칠곡에서 8구의 유해를 발굴했는데요. 사진 속 장병은 지난 1950년 용수리 572 고지에서 전사했다고 합니다. 썩지 않은 군화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아닐까 가슴이 참 먹먹해지던데요.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나 빛을 본 유해는 유전자 확인을 통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강원도 백마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 가운데 처음으로 신원이 확인된 사례가 있었죠. 1952년 전사한 고 김일수 하사의 남동생은 2018년 구미보건소에서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고 정말 기적과 같이 두 형제가 만났습니다. 국방부는 10월 한 달을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 집중 채취 기간으로 운영하는데요. 사진 속 장병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한 전사자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면 좋겠습니다. KBS 대구 제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0월 7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으로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대구는 오늘 오전 바람이 좀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먼저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각 지역의 날씨와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드리죠. 안동입니다. 오늘 경북 북부 지역 흐린 하늘 속 서늘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경북 내륙의 늦은 오후까지 약하게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안동 19도, 의성과 예천 20도, 봉화 영양 17도에 머물면서 평년보다 낮을 전망입니다. 또 당분간 낮에도 평년 기온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은 서늘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잘해주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성군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후 등기구를 LED 조명으로 무상 교체합니다. 올 상반기엔 저소득층 54가구에 사업비 3,6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요. 하반기에도 3,6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해 저소득층 55가구의 노후 등기구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주민들의 전기 이용 요금 부담을 줄일 전망입니다. 한편 청송군은 2000년 이전 준공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오늘 14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도 간 상태 진단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도 흐린 가운데 포항과 경주 20에서 60, 영도과 울진에는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구름대가 폭넓게 머물고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크겠는데요.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낮 최고 기온 20도에 머물면서 평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가을철 진미인 송이가 제철을 맞았지만 송이 주산지인 울진 지역 농민들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난 봄 울진 대형 산불로 송이산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올해 생산량이 90% 가까이 감소했는데요. 앞으로 30년간 이런 피해가 이어질 거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송이가 나기 시작한 올해 9월부터 그제까지 산림조합을 통해 거래된 울진의 송이 공판 물량은 2,892kg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같은 시기에 올해 3배에 이르는 송이가 거래됐습니다. 송이는 자연 임산물로 분류돼 주민들은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송이와 같은 자연 임산물에 대해서 피해 지원을 법제화하고 송이를 대체할 새로운 소득 작물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울진 주민의 20%가량인 만여 명이 송이 채취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를 이어서 지켜온 삶의 터전이 사라진 송이 피해 농가를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12도, 습도는 100%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북풍이 불면서 2에서 5.5m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모두 통제됐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이 4만 명을 넘었습니다.
9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울릉도를 방문한 건 지난 2013년 9월에 36,165명이었는데요. 올 9월 관광객 수는 이보다 5천 명이 더 많은 숫자로 9월 한 달 관광객이 4만 명을 넘은 건 집계 이래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올 초부터 9월 말까지 울릉도 관광객은 총 37만 3,051명이었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8만 7,830명과 비교하면 98.6% 증가한 수치로 역대 같은 기간 최고 기록입니다. 울릉도 관광객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여행 수요가 늘고 웬만한 기상 상황에도 운항 가능한 크루즈의 영향으로 분석되는데요. 또 다른 크루즈의 취향과 가을 행락철을 맞아 앞으로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금요일은 영남일보 정우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100일입니다. 100일, 아이가 태어나고 무사히 100일 동안 잘 자라면 100일 떡을 돌리곤 하는데 네. 뭐에 대한 100일을 말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내일은 민선 8기 출범 100일입니다. 아, 네. 이를 맞아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외부 악재와 내부 저항에 굴하지 않고 대구 재건을 담대하게 밀고 가겠다 밝혔습니다. 네, 홍 시장이 취임하고 지난 100일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시정에 대해서 어떤 말을 남겼나요? 네, 그동안 시정개혁 성과를 열거했는데요. 네.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 및 통폐합과 임원 연봉 상한제 도입, 재정혁신을 통한 채무 상한 등을 내세웠습니다. 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발의,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추진, 군부대 이전 등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네, 이 시정 운영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결과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던가요? 네, 대구 시민 절반 이상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앞두고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평가는 56.8%, 부정평가는 18.7%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정책 가운데 긍정적 평가가 가장 높은 건 대기업 유치였고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5대 미래산업 육성, 공공기관 통폐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 경제 육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편인데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홍 시장은 추가로 협상 중인 기업이 있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가던데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가 이런 여론조사를 공포할 때는 꼭 알려드려야 합니다. 만 18세 이상 대구 시민 1,009명을 대상으로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여론조사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서치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외환송금입니다. 외환송금. 아이고, 요즘 환율 때문에 외화에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규모 불법 외화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이 어제 브리핑을 열고 수사 진행 상황을 밝혔습니다. 네. 최지석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일본과 중국 내 공범들과 조직적 연계하에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사건에서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들 8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해외 공조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조직의 송금 합계액은 무려 9,34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와, 9천여억 원이라면 굉장히 큰 액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방법으로 이 돈을 가로챈 건가요? 네, 일본과 중국 내 공범들은 차명 계정으로 개설한 전자지갑으로 가상 자산을 이전하고 이를 우리나라 거래소에 매각했는데요. 동일한 가상 자산이 외국 거래소에 비해 한국에선 크게 20%가량 비싸게 거래되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네. 매각 대금은 차명 계좌를 통해 세탁하고
사전에 확보한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에는 임의로 작성한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해 수입 대금을 지불하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네, 일본과 중국에 공범이 있었고 또 이 보도를 보면서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 은행 지점장이 가담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들 일당이 범행을 저지르는데 전 은행 지점장이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전 은행 지점장 A씨는 의심 거래 경고를 받으면 임의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가상자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일당에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2,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무하던 지점의 외화 매매, 이익 수수료 등 총 21억 원의 영업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아이고 참. 일본, 중국이 흩어진 공범들의 행방 뭐 어떻게 쫓을 수 있을까요? 네, 검찰은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해외로 도주한 공범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 등 국내 송환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암호화폐 거래의 자금원과 해외 송금된 자금 사용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수익금으로 외제차와 명품을 사고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고급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에 대한 범죄 수익 환수 절차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네, 이 사건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 그 외환 관리 체계가 좀 부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검찰도 같은 점을 지적했는데요. 검찰 측은 시중은행 은행원이 1년여 동안 수천억 원의 외화를 불법 송금했는데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시중은행의 외환 송금 시스템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밝혔습니다. 네, 유사한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차단을 해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뭐죠? 네, 경북형 메타버스입니다. 네, 경상북도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네요. 네, 경북도가 파급 효과 1조 원이 예상되는 경북형 메타버스 구축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메타버스 신산업 육성 종합 대책인 메타버스 수도 경북 기본 계획을 발표한 건데요. 이번 계획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돈 되는 메타버스,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는 사람이 몰리는 메타버스, 새로운 영토를 창출하는 디지털로 통합하는 메타버스 등 큰 틀에서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 3차원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가 지금 신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경상북도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선점을 이제 하겠다 하고 나선 건데 차별화된 사업은 뭔가요? 네, 경북도는 인문과 디지털을 융합한 특화 사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네. 한류 메타버스 거점을 조성하고 글로벌 메타버스 혁신 특구를 건설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한류 통합 커뮤니케이션 센터, 데이터 센터 등을 구축해 메타버스 산업의 전초 기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이 메타버스가 좀 주목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생소한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많을 텐데 역시 경북에서도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사실 왜 메타버스가 중요한지 공감을 못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 세상의 제약을 넘어선 또 다른 공간을 창출한다는 면에서 무궁무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북도가 지닌 역사, 문화 자원을 접목한 콘텐츠를 생산했을 때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전 세계 메타버스 관련 시장은 연평균 35%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는 2030년에는 국내 시장 규모만 46조 원에 달하고 일자리는 19만 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유망한 신산업에 투자해서 새로운 기회를 잡겠다. 이것이 바로 경북의 목표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경상북도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에 발표한 기본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경우 2026년까지 메타버스 육성 거점 5곳이 구축되고 연구개발 콘텐츠 150건 개발, 기업 1,100여 개사 지원 등을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연구원과 경북 테크노파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생산 유발 효과는 1조 126억 원이고 취업 유발 효과는 7,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메타버스 수도를 표방하는 경북의 행보 응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주택도시기금입니다.
기금 종류가 참 많은데 어떤 기능을 하는 기금인가요? 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 구입 혹은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 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등이 대표 상품인데요. 특히 주택청약 종합저축, 일명 청약통작은 더 친숙하실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과 국민주택 채권 등을 통해 자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을 지방은행에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각 지역의 시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길이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방은행은 왜 안 되는 거예요? 네, 지방은행은 수탁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2018년부터 내년 3월까지 정해진 수탁기관은 5곳으로 지방은행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글쎄 수탁기관에 지정이 돼 있지 않아서이다. 뭐 지방은행 차별로 들리는데 수탁기관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취급 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요건의 문턱이 높습니다. 2018년 당시 수탁기관 자격 요건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시 22곳에 1개 이상 영업점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 2016년 말 기준 자산 총액 75조 원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영업점을 운영하기 어려운 지방은행 입장에선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부 지방은행은 지역 점유 비율이 높고 안정적 상품 운영이 가능한 지방은행의 역할을 확대해 접근성을 개선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은 좀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 하나만 더 보죠. 네, 법대로 하자입니다. 법대로 하자. 갈등이나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감정이 이제 끝까지 치달았을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정의 판단을 받자는 최후 통첩 같은 말이기도 하죠. 네. 최근 들어 소송 제기를 남발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네. 권칠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송 남용 사례는 최근 들어 2만 6천여 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82%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뭐 감정에 치우쳐서 무분별하게 소를 제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현행법상 소권 남용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지만 법원행정처는 300건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수백 수천 건에 이르는 소송을 무차별적으로 반복해서 제기하는 건데요. 실제 지난해에는 대구지법의 한 사람이 355건의 소를 제기해 아이고. 311건을 패소한 일도 있었습니다. 본인도 피곤할 텐데 말이죠.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 뉴스 영남일보 정우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 남구의 시니어 행복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여가 생활을 동시에 지원하는 대구 최초의 시니어 센터인데요. 김현지 리포터가 다녀왔죠? 네, 그렇습니다. 남구 시니어 행복센터는 올해 6월에 대명 10동 옛 달성교육 지원청 자리에 조성됐습니다. 지상 4층 규모의 본관과 별관 1개 동으로 구성된 노인을 위한 종합시설인데요. 1층에 있는 남구 노인지회에선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을, 2층의 남구 시니어 클럽과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에선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땐 3층 강당에서 인문학 강의가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젊은이들은 말한다. 나이 먹은 노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나 어르신들이야말로 풍부한 경험도 정확한 판단력, 반드시 목적을 이루어내는 게 노인 아니더냐. 아무쪼록 올해 125세까지 무병장수하시어 큰 가르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르신들.
저는 노인대학의 학장이면서도 경로당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나요? 꿈이 있으면 늙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꿈에는 정년이 없다는 그런 강의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변화에 적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 평생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꼭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학생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듣는 어르신분들은 몇 분 정도 되세요? 저희들 수강 신청이 한 84명 돼 있는데 때에 따라서 또 다른 사람 듣고서 또 다시 신청하시고 오신 분도 있고 새 멤버들 자꾸 오고 있습니다. 그 남구지에 인문학 교육 받으러 온 81세의 하철웅입니다. 그동안에 침체되었던 정신이 인문학 교육을 받음으로써 머리도 맑아지고 또 내 생활에 보탬도 되고 마음과 정신이 부드러운 결과를 낳으니까 아주 유익한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어르신들이 인문학 강의에 참여하시는 걸 보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생각이 되네요. 네, 인문학 강의뿐만 아니라 노인대학과 요가 같은 운동 수업도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재밌는 수업이 많아서 입소문을 내고 주변 어르신들과 같이 센터에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엔 1층 만남의 광장에 가봤는데요. 메타버스와 키오스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공으로 스크린에 띄워진 글자를 조합해 단어를 만드는 게임을 하고 계셨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공을 던져서 단어를 맞추는 거예요? 예. 원강 노랑파. 아이고 노랑파랑 두 자씩 해야 되죠. 그래. 아, 시간 제한이 있구나. 그래. 누가 이기셨어요? 이겼네. 난 중간에 멈췄잖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구 시니어 행복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이나 지역사회 어르신분들께서 인지 향상이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터치식으로 작동하는 게임 외에도 모션 인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건데요. 30개가 넘는 게임이 있어서 지역 주민이나 어르신들이 뭐 카페를 이용하러 왔다가 혹은 교육을 들으러 왔다가도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 지금 나이가 이제 70이 가까워지면 60이 넘은 사람들은 내 머리가 뭐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가 싶어가지고 괜히 이래 해보고 싶은데 이런 욕구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 이런 걸 만들어 놔 놓으니까 우리가 이제 활용하게 되고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옆에 있는 건 키오스크 기계인가요? 요즘 코로나 때 이후로 비대면화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을 가도 다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접근이 어렵다 보니까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스스로 이제 터득을 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키오스크 교육 앱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일반 태블릿 PC 기반이기 때문에 태블릿도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런 단어 게임은 신체 운동은 물론 뇌 운동까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여가 생활과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했는데 여가 생활은 뭐 지금 잘 알겠습니다만 일자리는 일터가 뭐 센터 안에 또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센터 안에 카페, 꽃집, 참깨 공방을 마련해서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네. 또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총 2,1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은 적잖은 나이에도 꾸준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서 보람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꽃집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송복순입니다. 저는 식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꽃집에서 신청을 해가 일하게 됐습니다. 항상 좋은 점이 많지요. 꽃하고 이야기도 하고 웃고 대화하고 하기는 항상 즐겁습니다. 마음이 항상 즐겁고 더 뭐 힐링이 되는 느낌으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게 되더라고요. 행복센터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이귀영입니다. 처음에 시니어 센터에서 바리스타 교육생 모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고를 보고 교육을 수강한 다음에 여기 취업이 되었어요. 그럼 여기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세요?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데 4시간씩 두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른분들의 그 활기찬 모습과 또 잠시 카페에 들르셔서 여유 있게 담소를 나누시는 걸 보면 이곳 시니어 센터가 남구 어르신을 위한 쉼터이고 일터이고
또 배움과 건강 지킴이까지 모든 일을 하는 구심점이라 생각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커피향을 맡으면서 일하는 일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보람이지만 일하는 좀 작다면 작은 거지만 대가로 손주 장난감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또 맛있는 음식도 뭐 외식도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남구는 대구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데요. 네. 시니어 행복센터가 남구 어르신들의 새로운 소통과 휴식 공간으로 크게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네, 김현지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11시 31분 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문화예술인들을 다시 만나고 기억하는 시간 천재의 삼각지대 도시를 읽어주는 남자 권상구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시간에 대구의 독립운동가이자 서지학자인 이원식 선생이 남긴 옥중일기에 기록된 인물들 차례로 조명해보고 있는데 정말 천재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분일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시나리오 작가 박민천입니다. 시나리오 작가. 네. 그 시대에 시나리오 작가가 있었나요? 영화가 있었을까요? 네. 1910년도에 이미 활동사진관이 열리고요. 대구에. 네. 그리고 20년대에 만경관에서 이제 활동사진 전용관으로 오픈하죠. 그래서 이름에도 알겠지만 활동사진, 움직이는 사진 네. 시대가 벌써 열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원식 선생의 그 옥중수기를 보면 그 뽕나무 골목 300m 범위에 장덕조, 윤복진, 권태호, 박민천, 김문보 등이 소개되는데요. 네. 오늘은 그 아래쪽에 살았던 시나리오 작가 박민천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활동 사진보다 저는 지금 말씀 중에 20년대 만경관이라고 하셨어요. 1920년대 만경관이 대구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 아이고, 그게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레미 제라블도 상영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와. 자, 그렇다면 1930년대 시나리오 작가 박민천 선생 범상치 않은데요. 이원식 선생은 이분을 어떻게 기록했나요? 네. 그 모스크바에 가고 싶지 않았다라는 제목이고요. 네. 1934년에서 35년 10월 사이의 기록이라고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읽어보면 그 당시에 이원식 씨의 심정이 보이는데요. 그 1934년 가을 어느 날인가 생각된다. 당시 대구에 있어서도 사상적인 대립에 의한 문학, 예술 분야에 상반되는 이데올로기가 존재하였다.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박민천, 박영근, 이현택, 이원식 등의 경향파의 문학 집단과 본인 이름이 적혀 있죠. 네. 그리고 장혁주, 윤복진, 이인성 등의 자유주의적인 예술인들과 대립되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당시 예술가들의 사상적 친목 관계가 기록돼 있다는 점이 아주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자, 과연 이 분명한 대립 관계가 사상에만 머물렀을까도 궁금해집니다. 네, 저는 이제 멋있는 분들이라서 뭐 이분들이 싸웠겠나 생각했는데 상당한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치고받고 싸우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마당에 있는 장작을 들고 와서 아이고. 이인성 화가 잘 아시잖아요. 네네네. 우리 시내 그러면 그분의 작품들이 참 많잖아요. 네. 이분이 마당에 있는 장작을 들고 와서 화가 상당히 나신 거죠. 박민찬을 무수히 구타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고. 같이 앉아있던 장혁주 지난번에 소개를 했었죠. 네. 그리고 동요 작가 윤복진도 한몫을 거들어 같이 이제 린치를 가했다고 합니다. 네. 아, 이 시대 그 예술가는 굉장히 그 엘리트 집단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뭐 장작까지 들고 폭력을 행사했다니까 더군다나 천재화가 이인성 선생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가 자극된 거죠. 그러니까 박민천 씨도 사회주의자이니까 이제 뭔가 자극적인 표현을 했을 것이고 서로 대화를 하다가 서로 어떤 심기가 불편하거나 상하는 정도까지 이 토론이 진행되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나 지금이나 뭐 정치 얘기, 사상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박민천과 이원식은 아주 친한 사이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둘 다 사회주의 신봉자였구나라는 걸 엿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각종 포털의 검색 엔진을 보면 이제 작가들에 대한 기본 소개가 나오는데 네. 왜 이런 정보들은 남지 않는지 좀 더 리얼하게 이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에피소드였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이런 정보들은 이제 권상구 네. 선생님이 전해주시면 됩니다. 네, 포털의 코드로. 네. 네. 이 박민천이 이원식 선생 일기장에 자주 등장하는 걸로 소개해 주셨는데 어떤 기록들이 네. 남아 있습니까? 시나리오 황혼 전후라고 1935년 11월에서 1936년 5월 사이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보면 이 박민천이 두각을 드러냈던 이 황혼이라고 하는 작품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배경이 적혀 있는데요. 그 1930년대에 이원식은 이제 박민천과 만나게 되는 그 과정부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면 동경 3일 극장과 관계였던 박민천. 당시에는 박민천이 동경에서 이제 영화를 좀 배우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영화 관계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원식이 참여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1935년 10월 박민천은 낙동강을 쓰고 나는 그것을 원고지에다가 정리하고 청서 깨끗하게 써서 곧바로 동아일보에 보냈더니 신춘문예 시나리오 1등 작품으로 당선이 되었던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원식이 원고지에 썼고 박민천이 이제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나리오 부문에 당선된 것은 이원식 선생의 공도 있었네요. 그렇죠. 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사진에도 분장을 해서 나와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 1등을 했던 그 시점의 기사를 보면 1936년 1월 10일 기사인데 네. 그 박민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1913년 경북 봉화에서 주생했다고 나오고요. 네. 박민천 이름 옆에 박대흠이라고 하는 이름이 병기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주소도 나와 있는데요. 그 요즘 뉴스에서는 주소가 나오나요? 개인정보 이런 이슈가 그렇죠. 없었던 네.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문지상에 이 사람이 집 주소가 적혀 있어요. 아. 네, 봉산정 58번지. 네. 그러니까 이원식 선생이 일기장에 기록했던 그 위치랑 동일하죠. 네. 현재 봉사문화회관 서쪽 정도 어느 즈음이고요. 그리고 이 기사에 따르면 그 박민천은 1932년 모 사건으로 대구 공립 농림학교를 중퇴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관련된 독서회 사건으로 추정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조선말 극장단,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연극과 영화 쪽의 활동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고려 극단이 운영하는 조선 예술자에서 희곡과 연출 그리고 영화 연구를 했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935년에는 이제 대구로 와서 네. 대구 영화상설관 만경관의 선전부, 요즘은 지금 홍보부죠. 네. 네, 여기에 있다고 그 적혀 있는데요. 네. 전체적인 프로필을 보면 이분은 뭔가 좀 그 시네마 키드, 뭔가 이제 영화에 대한 매니아구나 이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농림학교를 중퇴한 것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영화를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됐고 네. 공부 이제 귀국해서 만경관 홍보부에서 네. 일을 하게 됐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만경관이 역사 그렇게 오래된지 몰랐어요. 저도 거기서 영화 많이 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에도 부르는 이름이 1940년대에 한 시나리오 작가가 거기에서 일을 했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80년이나 9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범위도 넘을 수 있을 만큼 아주 가까운 이야기로 좀 들린다는 거죠. 네. 당시 이름은 이제 황혼이라는 이름으로 그 어떤 1등을 했지만 네. 이원식 선생 일기장에서는 낙동강으로 이제 적혀 있었다는 거죠. 네. 같은 작품이에요? 네, 같은 작품이고 이제 제품을 올리면서 좀 전국적인 타이틀을 좀 달았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시나리오가 1936년 1월 14일부터 28일까지 동아일보에 13회에 걸쳐서 연재가 되었고 그 13회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그 시나리오가 소개되어 있어요. 네. 황혼 또 다른 이름이 이제 낙동강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우리 지역 얘기인가요? 그렇죠. 뭐 대구 이야기고. 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하나 읽어봤는데 장터 씬이 있어요. 네네. 그 옛날 어떤 그 영화 대본의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어떨지 모르겠는데 용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네. 해석을 해보니 fade in. 요즘 어떻게 하죠? 그 화면이 점점 밝아지는 네. 것을 전문용어로 어떻게 말씀하시죠? 영어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라디오입니까? 네. 그래서 읽어보면 이제 장터의 분위기를 묘사하는 게 앞부분에 나옵니다. 네. 그 각종의 장사치들의 벌려 외치는 입, 떠드는 입, 장사꾼들의 발과 발, 길가에 늘어놓은 나무찜, 어물점의 전경, 조그마하게 벌려놓은 쥐틀 장사, 얼음물 장사, 길거리에 음식 벌려놓은 것들, 나무짐꾼의 한때가
도로 그 경찰 때문에 와하고 사방으로 헤어진다. 네. 뭔가 이게 풍경이 막 보이죠. 네. 그리고 자막이 시작되는데 그 손님이 와서 이제 물건 사려고 하죠. 길이 나무 40전에 팔아라. 이러니까 성구 주인공인데요. 입을 뻥끗하며 안 돼요. 60전이면 팔지요. 그러니까 다시 손님이 60전 지난 장날 시세다. 요새 촌에 보리가을 한다고 나무값을 금값 받아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신문에 연재가 돼 있다는 거죠. 그 시나리오를 읽어주셨는데 네. 그 장터 분위기가 진짜 머릿속에 싹 그려지는데요. 네. 예. 그 빠친코라고 하는 네. 드라마 아시죠? 예. 거기에 일제강점기 네. 조선인들의 어떤 네. 그 어물전 풍경이 다뤄져 있는데 그런 것처럼 생생하게 눈에 네. 묘사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사가 자막으로 표시가 됐었나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 시나리오 대본을 그대로 신문지상에 이제 올려놨다라고 보면 되고 아, 네. 현재 어떤 감독이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연출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의 작품이 아니었는가 네. 생각됩니다. 글쎄 뭐 우리 지역의 그 1호 시나리오 작가라고 봐도 되겠죠. 박민천 선생. 이 황혼 당선 이후 그의 행보는 어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1938년경에 그 동인 개간지 영화 예술을 창간하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뭔가 좀 시네마 세상, 뭔가 영화에 기반한 세상이 열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1940년에는 조선영화 주식회사의 제작진으로 들어가서 그 활동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해방 직후에는 그 반민특위 활동 과정을 영화로 기록을 해야 되겠다. 요즘에 쓰면 다큐멘터리 네네네. 감독처럼 네. 어떤 그런 그것도 목표를 하기로 했으나 이제 활동이 이제 벽에 부딪혀 숲으로 들어갔죠. 네. 그래서 그 이후 해방 이후에는 이분의 행적이 영화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뭐 약간 사회주의적인 뭐 네. 공부도 했다고 했으니까 네, 많이 위축되어질 수도 예. 있을 것 계속 같고. 이쪽이 있었는지 월북했는지도 잘 모르시나요? 네, 어떤 종적이 잘 안 네.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천지 삼각지대에서는 지역의 최초의 시나리오 작가라고 봐도 무방한 박민천 선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시를 읽어주는 남자 권상구 씨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금요일엔 문화. 오늘은 김은수 독립 큐레이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지난 8월 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거장의 미술 작품이 매물로 나왔더라고요. 아이고. 그 채소 마켓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통 뭐 1,000원에 뭐 아기 때 보던 책들 이런 거 저 팔아본 적 있거든요. 네네. 근데 세계적인 거장의 미술품을 거기서 거래를 한다고요? 믿을 수가 없는데요. 네. 바로 백남준 작가 잘 아시죠? 네네네네. 백남준의 1988년작 비디오 설치 작품 문학은 책이 아니다라는 작품인데요. 판매 희망 가격은 9억 원이었습니다. 네. 2개의 의자와 비디오 모니터, 백남준의 친필과 드로잉 등으로 이뤄진 작품인데요. 판매자는 30년 전통의 화랑인 갤러리 신라 측 관계자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고가의 미술품이 온라인 중고 장터에 나왔다는 것도 이채롭고 더군다나 내놓은 측이 유명 화랑이었다는 건 더 놀랍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으로 미술 작품이 온라인 중고 장터에 올라온 건데요. 네. 당시 미술 관계자들 사이에서 해당 작품이 진품인지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판매를 주도한 갤러리 신라는 최근 미술 작품의 온라인 판매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판매 주체는 작가가 아닌 갤러리인 상황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네. 갤러리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작가와 미술 애호가가 1대1로 바로 만날 수 있는 창구를 실험하던 중 실생활에서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중고마켓을 떠올리게 됐다는 거죠. 백남준은 생전의 파격적인 퍼포먼스와 새로운 매체를 통한 새로운 시도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는데요. 이번 온라인 판매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작가 백남준을 알리는 일종의 퍼포먼스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품이 팔리는 그 과정 그 자체를 예술적인 관점에서 본 거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나요?
거래는 이뤄지진 않았고요. 무료 나눔 안 되는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이 백남준 작가는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거장 아니겠습니까? 비디오 아트 선구자이기도 하고. 네. 근데 최근에 작품을 다시 전시한다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의 상징과도 같은 중앙홀에 전시되어 있는 높이 18m의 백남준 대표작 다다익선이 그간 모니터의 노후화로 부분 수리를 반복해 왔었습니다. 네네. 2018년 2월 전면 재보수를 이유로 전시가 중단됐었는데 4년여의 긴 공백기 후 지난 9월 15일 다다익선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백남준 탄생 90주년이어서 재가동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백남준 작가의 다다익선 뭐 많은 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개의 모니터를 이렇게 탑처럼 쌓아 올린 작품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1986년 과천관 개관을 앞둔 국립현대미술관은 당시 세계적으로 주목받던 백남준에게 중앙홀에 놓을 작품을 의뢰하게 되었는데요. 네. 백남준은 과천관 설계를 맡은 건축가 김원과 함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다다익선은 높이 18m의 탑처럼 쌓은 구조물 위에 브라운관 모니터 1000세대를 통해 8개의 영상 작품을 상영하는데요. 1003개의 모니터는 개천절인 10월 3일을 상징합니다. 아, 그런 뜻이 있었군요. 네. 예. 그리고 또 영상은 경복궁, 부채춤, 고려 청자 등과 프랑스 개선문,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등 각국의 문화적 상징물, 첼리스트 샬럿 무어맨의 연주 모습 등을 담고 있었는데요.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를 오가고 인류가 예술과 과학 기술을 통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철학을 담은 작품입니다. 네. 사실 뭐 요즘은 이 모니터가 없어졌잖아요. 브라운관 모니터. 그렇죠. 그 전자기계인데다가 노후된 그런 모델이어서 관리나 보존에 뭐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설치 때부터 네. 이제 기자재 노후화 등에 대한 보존 문제를 안고 있었죠. 작품의 핵심인 CRT 모니터 등 부품 대다수가 제작 당시에는 최첨단이었지만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이제는 구시대 소재가 돼서 단종이 됐습니다. 또 2000년대 들어서면서 노후화가 가속돼 화재 누전 사고도 일어났었는데요. 네. 2003년에는 단종된 모니터를 어렵게 구해서 대대적 교체를 했지만 수리가 반복됐고 결국 가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미술관은 국내 전문가 자문을 거쳐 2019년 보존 복원 3개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원을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이 일어났는데요. 세계적 가치와 의미가 있는 만큼 복원해야 한다부터 최신 기술을 적용해 업그레이드하자, 아예 해체 철거하자는 등 견해가 다양하게 나오면서 미술계 안팎의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네, 뭐 의견이 분분했지만 결국은 복원으로 결론이 난 건데 네. 백남준 작가 하면 뭐 우리나라의 그 자랑스러운 국보급 작가인데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정도로만 알고 있죠. 예. 네, 그렇죠. 너무 익숙해서 다들 잘 안다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저는 백남준 작가를 한마디로 천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우선 6개 국어 구사에 인문학과 과학을 융합해 비디오 아트라는 새로운 미술 장르를 창조하고 한국, 홍콩, 일본, 독일, 미국 등 전 세계를 종횡무진하며 예술 세계를 펼치고 간 진정한 세계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재의 예술적 관심은 애초 어떻게 시작됐나요? 네, 백남준은 1932년 서울에서 택창방직이라는 국내 최대 포목상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네. 부유했던 가정 형편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배우며 예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를 따라 홍콩에서 잠시 공부하다가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대학에서 미학과 미술사학을 공부했습니다. 이후 1956년 서양의 고전주의 및 모더니즘 음악을 공부하고자 독일로 유학을 떠난 백남준은 그곳에서 전위음악가 존 케이지를 만나며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원래 클래식 작곡가가 되는 것을 꿈꾸었는데요. 존 케이지와의 만남 이후에 플럭서스 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존 케이지가 구체적으로 백남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존 케이지는 백남준이 그의 예술의 아버지라고 칭하고 미술을 대표하는 현대음악 작곡가인데요. 네. 4분 33초라는 곡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존 케이지는 4분 33초 동안 피아노 앞에 앉아서 아무것도 연주하지 않는 공연을 선보였었는데요. 네, 그는 귀를 기울여라. 그대 주변의 모든 것이 음악이다.
귀 기울이는 자가 곧 작곡가다라고 말했습니다. 매번 연주할 때마다 바뀌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리고 작곡가도 네. 계속 바뀌는 네. 거죠. 그래서 작곡가가 미리 의도한 소리보다 청중들이 객석에서 반응하는 소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소음이 음악이나 예술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작곡가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네. 기존의 작품이라는 개념과 작곡가라는 개념을 모두 해체시킨 건데요. 이에 큰 감명을 받은 백남주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부수며 전통 예술의 반기를 드는 파격적인 실험적 공연을 다수 선보였습니다. 네. 백남주는 당시 요셉 보이스 등과 함께 플럭서스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이자 인기 작가였다고 하는데요. 플럭서스는 라틴어로 흐름, 끊임없는 변화, 움직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1960년대에 형성된 국제적인 전위 예술 운동으로 형식을 갖춘 예술을 부정하고 공연과 퍼포먼스를 중시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 천재가 아닌 일반인들은 전위예술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비디오 아트는 언제부터 시작하게 됐나요? 네. 플럭서스의 일원으로 기존 예술을 부정하고 새로운 예술을 만들고자 했던 백남준에게 새로운 매체 바로 텔레비전이 다가왔는데요. 네. 그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텔레비전을 작업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메시지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예술의 도구로 삼는 영상 작업을 시도했는데요. 네. 당시 TV와 전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하기 위해서 TV와 전자, 물리학 전문 서적을 산 후에 그 외에 다른 책은 모두 창고에 넣고 다시 입시생이 된 것처럼 전자와 물리에 대한 독학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돈을 털어서 10세대의 TV를 구입해서 TV 화면을 변형시키는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이후 1963년 3월 독일 부퍼탈의 갤러리 파르나스에서 열린 자신의 첫 개인전, 음악의 전시, 전자 텔레비전 전에 이 작품들을 등장시켰습니다. 네. 바로 비디오 아트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비디오 아트의 탄생은 1963년이었지만 백남준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 국내에 알려지게 된 것은 한참 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우선 백남준이 고등학교 이후에 한국에 오지를 못했었고요. 네. 1984년 1월 1일 백남준은 뉴욕과 파리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유명 가수들의 공연과 아티스트의 작업 현장을 보여준 역대 최초이자 최대의 생방송 위성 TV쇼 굿모닝 미스터 OL로 비디오 아트에 대한 대중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네. 전 세계에서 약 2,500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추산되는 기념비적인 위성 수요로 뉴욕, 파리, 독일, 일본, 한국 등에서 동시에 생중계돼 그때까지 국내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백남준을 일순간 천재 아티스트의 반열에 올려놓게 됩니다. 네. 소설 1984를 통해서 TV를 포함한 매스미디어의 폐해를 지적한 작가 조지 오웰에게 헤이 오웰 보고 있는가? TV로 연결된 세상은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기도 하다네라고 공언하는 듯한 작품입니다. 네. 이 전 세계의 비디오 아트와 백남준이라는 이름을 확실하게 새기면서 생전에 많은 작품 활동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네. 특히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백남준은 독일관 대표로 참가하게 되고 네. 시스틴 성당이라는 작품으로 황금 사자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예술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이 작품은 백남준 탄생 90주년을 맞아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울산 시립미술관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돼서 저도 보러 갔었는데요. 네네. 아, 이래서 백남준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압도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은 어떤 작품인가요? 여러 설치 작품인데요. 네. 우선 방 하나 거의 사이즈에 이제 선생님이 철제로 설치를 하고 영상 비디오를 많이 설치를 했는데 네. 지금 백남준 미술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네. 백남준 미술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작품은 시스틴 성당이란 작품으로 황금 사자상을 수상하면서 네. 세계적인 예술가로 인정받게 되는데요. 네. 이 작품은 백남준 탄생 90주년을 맞아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울산 시립미술관에서 공개됐었습니다. 네. 네. 이후 백남준은 1996년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2000년 미국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열린 회고전에서 높이 8m의 폭포수 사이로 초록색 레이저 광선을 쏘는 야곱의 사다리를 선보였습니다. 네. 비디오 아트를 넘어 레이저 아트의 문을 열고 그는 2006년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네. 글쎄 좀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일찍 떠나가신 것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네. 예. 이 백남준 선생의 작품은 용인에 백남준 아트센터가 있죠. 여기 상설 전시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곳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의 문화 김은수 독립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교통정보입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선원로 위로 주의하셔야 할 지점이 있는데요. 용산 지하차도에서 선원공원 삼거리 방향으로 선원공원 삼거리 100m 못 간 지점 2차로에서 맨홀 뚜껑 열고 작업 중입니다. 공평로는 공평내거리에서 중앙내거리 쪽으로 좌회전 차량은 공평내거리 신호 2번 받고 지나고요. 국채보상로 위는 동신교에서 MBC 내거리 구간은 소통 원활하지만 그 외 전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칠곡물류 부근 148.2km 지점부터 칠곡 분기점 부근 146km 지점까지 4차로에서 졸음쉼터 설치 중이고요. 같은 방향으로 더 내려가서 경산 부근 115.6km 지점부터 113.5km 지점 4차로에서 구조물 정밀 안전점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도 시민 참여 행사들이 지역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대구 자원봉사 박람회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내일 대구 두류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장에서는 자원봉사자 등록과 상담도 할 수 있고요. 여러 자원봉사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생활문화 동호인들이 준비한 2022 대구 생활문화제는 오는 8일과 9일 동성로 일대에서 열리는데요. 공연과 전시, 여러 시민 참여 프로그램들 역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10월 7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생생매거진 오늘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